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유와 공정, 연대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취임사 주요 내용과 또 앞으로의 과제, 야당이 된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긴 취임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6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왔거든요. 자유가 좀 많이 강조가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압축한 단어가 아마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 확대를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판단에 봤을 때는 국내 외적인 위기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의 판단으로는 자유로운 정치적인 권리가 그러니까 상당히 만발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는 곳에 번영과 이 풍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도하는 정부하에서는 이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 수단으로는 빠른 성장을 통해서 상당히 경제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예. 그러한 아마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지금 일각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는 자유라는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시장만의 자유라든지 가진 자들만의 자유가 될 경우에는 예. 우리 사회가 자칫 정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장이라는 부분도 일단 먼저 파이부터 키우자. 이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식으로 흐를 경우에는 상당히 이 사회적 약자들이 상당히 부의 양극화 같은 것들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앞서 아까 출근길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 너무 당연한 것이 뺐다고 하지만 어제 제 생각에는 자유 못지않게 평등과 또 통합이라는 그런 이 좀 보완되는 가치를 함께 언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취임사에서 들어 있었던 단어들이 좀 많이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민족, 통일, 통합, 공정, 민생 뭐 이런 표현들이 역대 대통령의 이 취임사에서는 단골로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이제 자유가 35번이나 강조될 동안 공정은 단 3번 정도밖에 강조가 안 됐고요. 그동안 대통령 당선인 시절 또 후보 시절에 굉장히 많이 말씀 주셨던 가치가 조금은 좀 소홀하게 취급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는 반지성주의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반지성주의가 다수의 입으로 소수의 상대를 억압한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다면 예. 이것이 이 국민 통합보다는 어떤 포퓰리즘적인 정치 세력들을 이 정체적인 부분 반지성주의라는 것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은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통 취임사에서는 이 빵도 줄게 저 빵도 줄게 이런 많은 빵들을 나눠준다라는 어떤 장밋빛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예. 어제 이 반자유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반지성주의. 예, 반지성주의라는 이 단어 때문에 공갈빵만 받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 사실 반지성주의가 가져올 단어의 무게감이 앞으로 이 정부의 취임사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크게 작동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반지성주의라는 이 단어도 좀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의 전제 조건으로 연대를 꼽으면서 이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이 반지성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게 자유다 이렇게 제시를 네.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정치권에서는 이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지금 해석도 분분하거든요. 저는 어제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반지성주의를 언급한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 보면 각자 보고 싶고 그러니까 각자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또는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예.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부분 자체는 저는 뭐 제대로 된 현실 진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 측에서는 아마 윤 대통령의 이 언급 자체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이 수적 우위를 의회 내에서의 수적 우위를 동원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강행했던 뭐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이라든지 예. 최근에 우리가 목도했던 뭐 검수완박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겨냥한 측면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윤 대통령의 오늘 있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줬던 게 조국 사태라고 한다면 조국 사태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이 상당히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이 항진역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예. 상당히 국론 분열이 심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반지성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닐까라는 진단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이 지금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예. 자신이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데서는 뭐 저는 뭐 상당수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권력자들이 했던 그러한 반지성주의도 있지만 또 다른 반지성주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강경 보수 지지층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보면 예. 우리 사회 소수의 약자들을 상당히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단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행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지성주의를 바로잡는 부분에 있어 전임 정권의 적폐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지층의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도 행동들도 제어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갖추어질 때만 저는 이 반지성주의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반지성주의를 두고도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고 또 앞서 문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좀 유명한 문장이 나왔었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참 이 문장이 상당히 큰 인상을 남겼는데 어제 취임사에서는 이런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문장은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저희 지성주의 예. 이건 굉장히 기억에 남을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극단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첫 취임사에서 하셨다라는 게 조금은 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다른 취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어도 좋았을 뻔했다. 예. 굳이 첫 취임사에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것으로 새로운 오해들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었을까? 지금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 반지성주의가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인사청문이라든지 또 총리 인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약간 민주당 쪽에 대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민주당 쪽에 압박을 좀 가한 그런 단어의 선택이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는데 북한을 향해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 CBID 같은 예. 선대 타격뿐만 아니라 그런 강경한 단어들은 일단 제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한다고 한다면 예.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도울 담대한 계획이 있다는 부분은 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만 단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일종의 상호주의, 특히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선행 조건론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먼저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지 않고 이 국제사회 무대로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만약에 호응해서 적극해서 놓지 않았을 경우 비핵화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지금 대응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무점이 의무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제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그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공약 자체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할 경우는 북한 주민의 그러니까 지금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그러한 구호 자체를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요?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고 꺼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이러한 이 지금 북한의 선행 조건론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그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 타당하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보완책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제가 달려 있잖아요. 전제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자 그럼에도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북한의 북쪽의 입장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제 생각에는 방금 그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유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좀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예,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표가 일단 설정이 어제 좀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 주신 거는 한다면 전제 조건 이후에 담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지금 그 결과까지 가기 위한 과정에서 전혀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정을 어떻게 관리해 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예. 더 좋은 취임사가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분께서 비슷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목표 설정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또 중국 사절단으로 방한한 왕치산 부주석이 이례적으로 5가지 건의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이게 외교 결례 논란도 불거졌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사실 뭐 중국은 사실 왕치산을 보낼 때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할 말을 하겠다는 이 아마 이 좀 작정을 하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치산 이 부주석 자체가 사실은 뭐 지금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다, 시진링 2인자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중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그러니까 견제를 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예. 아마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이 지금 결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제 사실은 이렇게 이 언론에 공개된 이 모두 발언에서 사실은 윤 대통령은 단순하게 한 그 의례적인 인사말로 한 1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왕치산 부주석 같은 경우는 8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5가지 공개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요구들이 담겨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민감한 문제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 지금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문제거든요. 사드 문제를 타당성 있게 처리하라는 이야기 자체가 윤 대통령이 지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공약했던 또 사드 추가 배치 그런 부분들도 아마 겨냥해서 상당한 아마 외교적 압박을 가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또 공급망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패권, 경제 패권과 관련해서 세계의 그런 지금 이 뭡니까 일종의 분업 구조 속에서의 지금 중국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공급망 자체를 상당히 미국 쪽으로 지금 돌리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아마 이 조금 이렇게 이 외교적인 워닝을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러한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맞서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방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프로토콜을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2인자라고 한다면 미국 다음에 사실 미국 특사 다음에 중국 특사를 만나야 되는데 예. 그렇지가 않고 미국 다음에 일본 외무상을 만나고 중국 지금 왕치사를 만났다는 것 자체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의 미묘한 상황을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예. 적절하게 견제구를 날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향후 실질적으로 한중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로 8년 동안 우리나라를 찾지 않았고, 그리고 문 전 대통령도 임기 중에 2차례나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시 주석이 방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작년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초청도 했고요. 근데 그때 이 상황이 되면 이른 시일 내에 편리할 때에 상호 방문하자 이런 초청의 의사도 있었는데 예. 다만 그때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상황이 좀 안 맞았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왕치산 부주석이 우리나라에 온 역대 최고 지금 취임식 때 온 역대 최고위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정도를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그 최고위급의 왕치산 부주석을 이제 축하 사절단으로 보낸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외교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5년 동안의 중국과 또 미국, 일본 그 사이에서 우리 나라가 어느 정도의 이 외교 균형감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첫 시험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는 첫날인데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고, 그리고 내일은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경 편성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는 거의 뭐 취임하면 바로 50조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 오늘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린 그러니까 당정 협의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 측에 그 요구한 예산 추경 규모는 33조 정도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런데 왜 17조씩이나 이렇게 확 줄일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물가, 고금리,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유동성 자체가 줄일 수밖에 없는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또 이런 그러니까 추경을 할 경우에는 이 상당히 정책의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가용할 수 있는 아마 그래서 33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예. 이 33조만 가지고 과연 지난 코로나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영업 제한을 받았던 중소자영업자들의 그런 실질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불만들이 또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득해서 그리고 아마 또 좀 더 이 우리의 경기 여건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보상을 하겠다는 식의 그러한 국민적 설득을 얼만큼 잘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호 결재는 국회에 보내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 표결을 해달라 이런 뜻일 텐데, 자, 지금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고, 그리고 열린다고 해도 표결을 한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이 찬성을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좀 주셨고요. 예. 거기에서 어제 1호 안을 이제 사인을 해서 국회로 보내셨는데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부터 어떻게 대야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인가, 어떤 협치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예. 이 총리 인준 문제부터 지금 인사청문을 끝내놓고 아직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또 당장 내일 국무회의를 예고하고 있는데 국무회의에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을 해야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 장관으로 임명해 놓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은 7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 내일까지 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라면 많은 부분들을 오늘 내일 중으로 내일 오전 중까지는 아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안 보이고 있다. 아직 안개 속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는 앞으로 대야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 어제 그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표명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좀 시금석 같은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입니다. 추경에 있어서 지금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600만 원에 대한 차등 지급안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정회의 그리고 좀 전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말씀은 예. 사실 일괄 지급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인수위 안과 지금 추경을 대하는 지금 현재의 여당의 안이 이렇게 갑자기 며칠 사이에 달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다. 예. 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앞으로 국회의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고민 숙제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서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과연 몇 명을 임명 강행을 할 것인가 이것도 주목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정호영,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과연 임명을 할지 하게 되면 좀 전국이 바로 얼어붙게 되진 그렇죠. 않을지 좀 고민입니다. 네. 예, 지금 어제 그러니까 지금 그 김부겸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해서 7명의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그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7명의 네. 장관은 그 청문경과 보고서가 다 채택이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 분들이 근데 어제 그러니까 9일자로 재송부 요청을 했던 이 지금 또 장관 후보자가 5명이 계세요. 근데 어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지금 이게 이 지금 재송부 기한이 그러니까 넘어갔지만 경과 보고서가 지금 채택되지 않은 5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민주당의 기류를 좀 지켜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어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1호 결재로 지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지금 인준 동의 요청서를 지금 국회로 보내는 걸 갖다가 1호 결재를 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이 지금 하는 국정의 1호인데 이거를 과연 정치적으로 발목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아마 국회에다 특히 민주당에 던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물론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좀 더 상황을 보자.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날짜가 16일 날 아마 지금 인준안 처리해달라는 것인데 저는 16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전에 만약에 16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인준 동의안을 만약에 처리하기는 식으로 의사일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 청문위원들이 보고한 것은 부적격이겠지만 그것이 과연 전체적인 의견으로 될지 안 될지를 일단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크게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나름대로 일단은 우리가 1호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인데 그걸 우리가 발목 잡을 경우에 역풍이 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자든지 신중하게 가자든지 그런 식으로 기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의원총회에서도 이 인사청문위원들하고 생각이 똑같이 일치될 경우에는 저는 아마 임명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여야 모두 상당히 통합과 협치라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후폭풍들이 감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볼게요. 새벽 3시 반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계속해서 예고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좀 웃지 못할 실수가 몇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인사청문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왜 부적격인지에 대해서 좀 더 그 송곳 질문을 통해서 좀 지적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아마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단지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의 인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아니다. 예. 상관없다. 특히 자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게 방어를 했는데 사실 지금 계속 인사청문회가 월요일 날 있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그 미국에 출품한 앱이 그게 또 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국내에 있는 뭐 어떤 곳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받고 그걸 대신 만들어줬다라는 의혹이 오늘 보도가 또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다 철저하게 검증이 돼서 이런 부적격의 사유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게끔 하는 장으로 인사청문회를 가져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보다는 네. 민주당 쪽에서 나온 그런 실수들이 좀 더 부각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해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저는 일단 한동훈 후보자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 본인이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뭐 헛발질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자가 돋보이는 뭐 그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국무위원으로서 이제는 이 검사가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으로서 그러니까 국정을 집행해야 될 이 지금 그 장관으로서의 처신,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상당히 그러니까 강하게 뭐 지금 부인을 했지만 막판에 그래도 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스펙 쌓기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지금 그러니까 이거 범법도 썼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 스펙을 앞으로 향후 입시에 사용할 뜻도 없다, 계획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본인은 항상 떳떳하고 정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아마 저는 상당히 이번에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민주당의 숙제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언론들이 헛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서의 전환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하게 진정성 있게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만 국민들의 설득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큰 정치적 무기는 결국 국민의 공감과 설득으로 만들어진 여론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자신들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적 우위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예. 오히려 상당히 정치적 기반을 허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번 그 청문회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책임만 키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이런 이 청문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내용이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이런 식의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한동훈 후보자가 소위 말하는 소통용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 예. 과연 민주당이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근거로 견제를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제부터 진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도 잠시 해볼게요. 어제 취임식이 사실상 이제 공식 석상 데뷔였는데 당분간은 조용히 내조를 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네, 대선 기간 중에 본인에게 있었던 각종 의혹들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말끔하게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대선 선거 운동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마 역대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는 아마 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그 옷도 그 경우에 따라서 많이 이제 바꿔주시고 예. 그것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첫 출근길 밖에까지 나오셔가지고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조금씩 점점 자신감을 좀 찾아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대외적 활동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예감은 좀 들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작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대선 기간 중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심지어 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던 제2부속실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그래서 이제 제2부속실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거를 지금 오늘 뭐 일간지를 보니까 제1부속실에서 맡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랬다면은 이렇게 그 조직을
없애면서 예. 이런 활동을 했었을 이유가 있었을까? 이것은 그냥 눈에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대통령의 부인, 소위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그만한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부에서들 보면 대통령의 부인이 법적 근거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원을 보조해서 그분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 지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또 그런 분야에서의 활동을 안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려면 과거에 본인에게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사과를 좀 하시고 예. 본격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깍듯하게 또 예. 인사를 하고 챙기는 그런 모습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단상에 올라가면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주 깍듯하게 뭐 한 서너 번 이렇게 이렇게 자세를 숙이는 모습은 뭐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보기가 좋았는데 앉아 문제는 행사 마치고 난 뒤에 앉아 예. 지금 떠나는 전직 대통령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앉아 배웅을 하고 예. 그리고 뒤이어서 앉아 이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부축하면 듯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문 전 대통령 홀대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박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지금 전직 대통령 누구나가 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상당히 뭐 여러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박탈당했지만 그러나 국민이 선출했던 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대통령 내외가 나름대로 역할을 나눠서 그렇게 배웅하는 모습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타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양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해방됐다, 자연인이다 이렇게 소회를 밝힌 모습이 화제였는데 그동안 좀 정치적 부담이 컸던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가지고 퇴임하는 대통령.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성공한 대통령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예. 감사의 인사를 하셨죠.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감, 이 대통령직에 대한 중압감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뭐 불이 나도 모든 것에서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느끼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사히 다 끝냈구나 하는 이런 안도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을 때 그때 청와대에서 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치아를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셨다라는 일화가 있듯이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가지고 오는 그 피로감이라는 것은 아마 그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내가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다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는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밝힌 적이 네. 있는데 근데 좀 한동안은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 같습니다. 21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있고 또 23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거든요. 잊힌 사람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은 뭐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본인이 뭐 자발적으로 놓은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소환돼서 나온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일종의 의무방어전을 끝난 그러한 나름대로 홀가분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하고 나름대로 거리를 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만 예. 그러나 앞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날 방한하는데 사실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의 지금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단순하게 두 사람의 그런 그 뭐랄까요 사교적인 그러니까 친교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건 의미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알파로 사실은 지금 누구보다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잘 안다.
나름대로 그런 역할이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저는 이러한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의 그런 뭐랄까요 북한과의 그런 관계에서의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나름대로의 파워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행정부도 조금 슬기롭게 필요할 때는 좀 이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지만 다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예. 저는 상당히 국내 정치 내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주변의 여건과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여야 정치권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